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의 원정 3연전을 수입하고 시즌 첫 3연승을 달렸습니다. 제74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2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밴쿠버 커넉스가 연승의 상승세 속에 2019년을 마무리했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알아봅니다. KHL 올 시즌 이적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각 팀들은 어떤 마지막 보강을 선택했을까요? 2020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 체코 오스트라바와 트리네츠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조별리그 현재까지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27회 시작합니다. (227회를) 맞이한 비하인더넷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의 마지막 녹음 제작을 하게 됐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227회. 겨울비가 또 내리고 있는 월요일 오후 서울 연남동 지하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회, 올해 마지막 회인데 국내외적으로 아주 다양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오늘 저희도 평소보다는 좀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씩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신 댓글을 볼 텐데요. 팟빵 댓글입니다. 미국 매니아님이 12월 24일 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좋은 하키 통계 사이트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베이스볼, 프로풋볼, 바스켓볼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하키 레퍼런스까지 제공해서 들어가 봤는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하키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눈여겨볼 만한 스탯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 야구에 비해서 나머지 스포츠들의 데이터가 정착화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기자님이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하키 레퍼런스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리는 꽤 잘 돼 있고 비정형 통계 같은 것도 좀 돌리기가 손쉬운 편이라서 네. 조금만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 스탯에 대한 설명은 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답변을 드리려면은 제가 생각해서 한 10시간은 있어야 되고요. 그 스탯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뭐 레전드나 그로세리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스탯 질 자체는 공식 사이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2년 전이었나요? SAP 독일 이제 통계 사이트랑 계약을 하면서 확실히 그 공식 사이트도 이제 좀 보는 방법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게 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트에서 또 이렇게 스탯 찾아보면서 좀 더 세심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마무리하면서 팟빵의 정기 후원자분들 소개 한번 드릴까요? 예, 12월 말일이다 보니까 12월 정기 후원자분들 업데이트가 됐고요. 네. 예, 12월 달에는 두 분이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스피린 공사님하고 K허브님. 네. 네, 두 분. 예, 매달 이렇게 변함없이 끊지 않고 이어주고 계셔가지고 네, 항상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감사드립니다. 아스피린 공사님, K허브님, 또 12월에도 변치 않은 후원 감사드리고요. 2019년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후원으로 저희 다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드립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5일에 남은 김님, 진짜 협찬 안 들어오나요? 흐흐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PPL을 하면서 협찬에 대한 언급도 같이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들어온 건 없죠? 예. 네. 뭐 지난번 K허브님이 주신 게 온도스포츠 생긴 이래로 처음이었고요. 예. 뭐 구단이나 뭐 이렇게 해서 후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 거 외에 네. 하키 외적으로 이렇게 그쵸 후원은 처음이었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협찬 후원을 바라기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한 번 해주실 때마다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니까요. 네. 확실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은 거니까요. 네. 2020년에는 더 많은 협찬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또 나눠드리면 좋잖아요. 네, 기대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협찬을 했을 때 뭐 효과가 좋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예,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김님 감사하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12월 25일에 링 0.0 링님 댓글 주셨습니다. NHL에서 하는 경기장의 크기와 국제 경기, IIHF, 올림픽 등등 이 국제 경기의 경기장 크기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NHL이 좀 더 작다고 들었고요. KHL도 저번에 중계 보니까 어떤 링크장은 북미 규격이고 어떤 링크장은 국제 규격이더라고요. 왜 NHL만 경기장 링크가 작은 건가요? 만약에 NHL의 경기장 크기 줄이기가 흥행이나 재미면에서 성공적이었다면 왜 국제 경기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경기장 규격 관련해서는 전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점점 작은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3개입니다. 3개. 네. 그러니까 그 가로폭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30m, 28m, 26m 이렇게 3개 규격이 있어요. 근데 제일 작은 순으로 이제 큰 순으로 이제 국제 규격, 핀란드 규격, 이제 핀란드 규격을 이제 편하게 칭하고 국제 규격이 하나 30m 그리고 핀란드 규격 28m 국제 이제 NHL 북미 쪽 그러니까 26m입니다. 북미 쪽이 이제 결과적으로 26m를 따르는 거는 그쪽에 제일 큰 리그가 결과적으로는 NHL이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북미에서 제일 이제 뭐 연동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NHL 북미 쪽이기 때문에 제일 큰 리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점점 이제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KHL도 내년부터 이제 2개로 지금은 3개 규격을 쓰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핀란드 규격 아니면은 북미 규격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년 시즌 오프 시즌에 공사가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30m 쓰는 뭐 하르트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팀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근데 국제 규격을 왜 이제 못 줄이냐면요. 이미 벌써 30m 규격으로 지어진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IIH부터 2022년 1년인가 22년 대회부터는 국제 규격으로 간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이미 링크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만 나라는 괜찮은데 뭐 러시아 같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레나 엄청 큰 거 지금 짓고 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링크장.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지으면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재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이게 할 만한 여력을 이렇게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게 결국 돈이 드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제 바꾸면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면 다 이제 뭐 북미 규격에서만 할 거야. 얘네들 다 바꿔라고 했는데 그럼 니네 IIHF가 돈 좀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거 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 바꿔 나간다. 이제 점점 줄여 나간다라는 이제 부분을 공표를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KHL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3개의 링크 규모를 다 섞어가면서 쓰는데 데이비드 네미롭스키 감독 같은 부분은 뭐 3개 해봤는데 다 무조건 북미 규격이 지금 제일 좋은 것 같다. 근데 뭐 시대가 이건 다 이야기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한 20년 뒤에는 좌우폭이 24m가 되는 날이 오지도 그럴 않을까? 수도 있죠. 네.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론 뭐 네미롭스키 감독이 이제 북미에서 올해 또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업 이제 KHL 좀 감독들도 좀 이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더 피지컬한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좀 북미 규격으로 가는 게 좀 추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IIHF도 계획은 있는데 줄여가려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100% 완료가 될지는 좀 봐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흥행이나 재미면에서는 성공적이고 NHL이 아이스하키 선구자로서 그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리그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시험수들이 생각보다 NHL이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쨌든 제일 좋은 리그에서 좀 호평을 받은 거는 당연히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링 0.0 링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댓글 소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해에도 더 많은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27회)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국내 리그, 국내 대회 소식을 먼저 풀기로 했습니다. 조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차에 다르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아샤리가 이사키 소식입니다. 아샤리가 이사키 지난주에 총 2개 시리즈가 진행이 됐었고요.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사할린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 시리즈가 22일, 23일, 24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지난 회에 22일 시즌 4차전 결과는 먼저 짚어드렸고요. 4대0으로 사할린이 시리즈 첫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23일 월요일에 예정됐었던 양팀의 시즌 5차전이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현지 경기장 사정으로 경기가 취소됐고 이 취소된 양팀의 시즌 5차전은 추후에 재편성을 해서 공지를 하겠다는 아시아리그의 리그 사무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던 24일 화요일은 예정대로 경기가 열렸습니다. 양팀의 시즌 5번째 대결이었고요. 시즌 6차전이었습니다. 사할린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대결. 이날 최종 스코어 6대2로 사할린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야나도리 시냐 선수의 선제골이 일찌감치 나왔지만 사할린이 어렵지 않게 경기를 뒤집으면서 또 한 번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도 데니스 코로바예프, 야니스 아우진시 골리 간의 맞대결이었고요. 사할린이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양팀의 이번 유즈노 살린스크 3연전 아니고 2연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2승 승점 6점으로 사할린이 수입을 했습니다. 올 시즌 양팀의 상대 전적이 5전 4승 1연장패 승점 13점, 사할린의 압도적인 우세는 계속됐습니다. 사할린이 현재까지 올 시즌에 총 9번의 3연전을 끝냈는데 안양에서의 3연전 그때 승점 4점 루징 시리즈,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시리즈에서 모두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는 좋은 행보는 계속되고요. 크레인즈는 사할린전 또 시리즈 패배로 최근 6연속 루징 시리즈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일단 2경기로 끝났는데 크레인즈가 너무나 쉽게 사할린에게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마지막 경기까지도 계속됐군요. 예, 뭐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크레인즈가 지금 정도의 이제 선수진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사할린이 전반적으로 이제 라인의 깊이 자체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결국 깊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라트비아 체제라는 부분이, 라트비아의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러시아 시스템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사할린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냥 아주 또 그 경기가 무난하게 이제 쓸리는 이런 양상으로 나왔고요. 3차전이죠. 2차전이지만 이제 실제로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네. 초반에 이제 좋게 출발을 했는데도 이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얼마나 이제 올해 사할린이 강한 팀인가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한 명의 골리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뭐 코로바예프 선수가 나와도 제가 생각해서는 뭐 아시아리그 거의 탑급의 골리가 또 백업으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결과적으로 깊이 싸움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사할린을 이길 팀이 이게 또 다전제가 하면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이런 경향이. 한 경기는 상대팀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그렇죠. 시리즈로 가면 사할린 상대로 위닝 시리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있나요? 위닝 시리즈, 사할린 상대로 위닝 시리즈. 안양 홈에서 승점 5점 위닝 시리즈 한번 유일하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유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라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챔피언 결정전이라든지 이제 뭐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될 수 있겠죠. 뭐 지금 흘러가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1라운드의 가능성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데서 만난다면은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야 된단 말인데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할린의 이제 느낌, 경기력,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아주 이제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깊이, 선수진의 깊이,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
선수적인 깊이 같은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크레인즈는 일단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일린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점점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 또 가장 올라와 있는 시점인 것 같기도 이라서 합니다. 항상 매 시즌 이런 것 같아요. 예, 초반에는 조금 뒤늦게 발동이 걸려서 시즌 중반 이후부터 좀 다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패턴은 매 시즌 비슷한 것 같고요. 크레인즈는 예, 뭐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뭐 승점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최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를 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얻고 한국 원정을 와야겠죠. 크레인즈로서는 뭐 살린과의 원정 시리즈 현실적으로 일단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 개의 시리즈가 더 있었는데요. 일본 하치노에에서 도쿠 프리블레이즈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이 12월 27일, 28일, 29일, 금토일 3일 연속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27일 금요일 양팀의 시즌 1차전이었고요. 이날 뭐 역전의 재역전 접전이었습니다. 결국은 최종 스코어 5대4 슈트아웃 승으로 크레인즈가 또 한 번 경기를 뒤집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시, 프리블레이즈 후루카와 슌 선수의 골리 대결이었고요. 두 선수 다 4실점을 기록했군요. 크레인즈 에드문츠 아욱스트 칼렌스 선수가 3피리어드의 재역전골 파워플레이 골이었는데 이 골로 아시아리그 자신의 데뷔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날 28일에 시즌 2차전 경기 바로 이어졌는데 프리블레이즈가 선제골로 앞서 나갔어요. 1피리어드 2분 만에. 하지만 크레인즈가 또 뒤집었고요. 결국은 프리블레이즈가 3피리어드 또 동점 만들면서 추격은 했지만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크레인즈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은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시,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치카즈 골리가 나와서 경기를 펼쳤고 크레인즈의 오츠코스케 선수가 3피리어드의 결승골 포함해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팀 내 최다골 8번째 골을 또 이어갔습니다. 크레인즈가 9월 15일 그때 오지글스전 두 경기 다 이기면서 2연승을 한 이후로 2달 반 만에 74일 만에 경기 수로는 18경기 만에 연승을 기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최근 6연속 루징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9일 일요일 양팀의 시즌 3차전 이날 스코어가 많이 안 났는데 1피리어드 후반에 이키다 이키 선수의 선제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고요. 최종 스코어 1대0 크레인즈가 또 정규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은 크레인즈가 야니스 아우진시 선수가 31세이브 셧아웃 아시아리그 데뷔 첫 셧아웃 승리를 챙겼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가 올 시즌 4번째로 출장해서 또 1실점 패배를 기록했네요. 크레인즈가 올 시즌 최다 연승입니다. 3연승 달렸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시즌 첫 승 후에 다시 5연패에 빠졌습니다. 양팀의 이번 하치노의 3연전 2승 1 슈트아웃승 승점 8점 크레인즈가 수입을 가져갔습니다. 크레인즈로서는 의도했던 대로 일단 다 챙기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크레인즈가 뭐 사일리는 전에서도 그랬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 자체는 잘 만들고 있어요. 뭐 사일리는 워낙 그러기엔 전략이 센 팀이었지만 그래도 경기 내에서 좀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결국 블레이즈도는 이제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7점, 8점 수준은 진짜 무조건 땄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3연승에 8점이면은 사일린에서 2번 진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좀 플레이오프 경쟁에도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좀 억지로라도 이제 발을 들이밀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예, 조금은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오스 선수가 워낙 또 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하지만 참 블레이즈가 이 참 답답하다 경기력이 결과적으로는 참 올해는 좀 어렵구나라고 좀 직감을 한 것 같고요. 네. 골리도 이제 번갈아 쓰는 그런 장면도 3연전에 3명이 번갈아 나왔죠. 그렇죠. 그런 장면도 이제 연출이 됐었고요. 이제 첫 후루카 선수가 나온 경기에서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득점도 양상도 잘 끌어나가면서 동점까지 끌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또 승리를 못 거두는 게 이 또 대명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무리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참 이게 참 답답한 거거든요. 참 경기를 잘하고도 결과적으로
끝에는 못 웃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올해 크레인즈가 아니 올해 블레이즈가 너무 눈에 많이 띄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고 이제 홈 3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네. 참 앞으로도 근데 벅스란 말이에요. 근데 벅스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의문이 굉장히 들긴 드는데 좀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는 어렵고 이제 남은 경기에 얼마나 이제 투지를 보여주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같은 이렇게 크레인즈와도 굉장히 이제 접전 끝에 패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은 크레인즈가 아주 올해 전력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큰 이제 희망을 갖고 시작한 시즌이 아니라는 점 감안을 하면은 더더욱이 블레이즈의 좀 이 부진이 좀 두드러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3경기 계속 골리도 바꿨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고 리드도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3패로 끝난 프리블레이즈였고요. 크레인즈로서도 3경기 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챙길 건 다 챙긴 결과였습니다. 박윤자 PD님은요? 예, 프리빌레이즈를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대명 첫 시즌 때 느낌이 많이 났었고요. 네. 예, 브레판에 혼자 골 열심히 넣어도 예, 결과적으로는 팀은 패하고 마는 그런 패턴이 흡사해 보여서 또 때마침 브레파님이 또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었고 크레인즈도 아직은 경기력이 예, 뭐 사할린을 상대로나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나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구나라는 거를 또 볼 수 있었고요. 뭐 골리 탓을 하는 게 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양팀 골리들 모두 실점하는 과정에서의 순간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대한 미스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았었고요. 네. 프리블레이즈는 이제 남은 경기가 크레인즈 뭐 일단 사할리 원정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크레인즈도 있고 그다음에 벅스 6경기인데 아이스박스가 제일 많이 경기를 네. 남겨놓고 있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금 1승이잖아요. 그렇죠. 네. 1승 후에 다시 5연패. 네. 1승 23패군요. 결과적으로. 5승 이상 5승 미만으로 했던 팀을 찾아보니까 차이나 드래곤이 있는데 네. 13, 14 시즌 때 5승 미만으로 그때는 이제 전패였었고 그때 이후부터는 뭐 조금씩 했었거든요. 예. 5승이든 8승이든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푸블이 그 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거라서 예. 12경기 남았는데 현재 1승이니까 네. 12경기 중에 4번은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요. 예. 쉽지 않죠. 상대들을 네. 봐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시즌에 전력 보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 손실이 너무 많이 컸던 터라 특히 이제 지난 시즌부터 해서 전력 손실의 여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어차피 성적이 이렇게 됐고 리빌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음 시즌을 앞두고서는 더 젊은 선수들이나 대학 졸업 선수들을 보강을 해서 예, 다시 이제 좀 퍼즐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들긴 하네요. 이게 뭐 일본 팀이라고 뭐 걱정을 하는 만에 이런 것도 좀 우습긴 한데 예, 아시아리그 팬 입장으로는 네. 그런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최하위권이 예상되기는 했었던 프리블레이즈인데 24경기에 1승밖에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 것까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6위 팀 크레인즈에게도 1승도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전성기에 딱 들어왔고 전성기 이제 끝 부분에 있었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리 라인에 있었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워낙 그 선수들이 괜찮게 됐어요. 뭐 야마시타 선수라든가 모토노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워낙 기량도 괜찮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그냥 쭉 빠지면서 허리진이 쭉 나가버리니까 예. 뭐 타나카고 선수도 이제 나이가 꽤 이제 많아졌고요. 이제 모두 이 선수에게 진짜 모든 걸 다 시킬 수가 없는 나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지금 또 새롭게 이제 영입한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진짜 노장들밖에 영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적이 좋을
이사키를 기다리기가 참 많이 어려웠는데 예, 뭐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아시아리가 이사키 올 시즌 현재 순위를 보면 안양 한라가 승점 61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사할린이 승점 59점, 2점 차로 2위인데 사할린이 2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이 2경기에서 승점 3점 이상을 올리면 자력으로 사할린이 1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지글스가 승점 44점으로 3위, 데미언 킬러웨일즈가 경기 수는 같고 34점으로 4위고요. 니코 아이스벅스가 30점으로 5위, 이스트호카이도 크레인즈가 29점으로 6위, 도크 프리빌리지가 승점 7점으로 최하위 7위에 있습니다. 아이스벅스와 크레인즈도 대명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대명이 일단 4위는 자력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결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1월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고요. 아시아리가 이사키 11일간 휴식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는 경기가 없고요. 1월 10일부터 리그가 다시 들어간다는 점, 새해 첫 경기는 1월 10일이 된다는 점, 팬 여러분들은 또 관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라가 지금 4점 앞서긴 하는데 사할린 다음 상대가 블레이즈거든요. 블레이즈와 3연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여유는 없습니다. 한라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좀 발목을 잡히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1위 수성이 좀 어려운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요할 것 같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승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부분은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또 근데 이제 또 감안하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또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뭐 니코가 이 다음 경기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승점 1점 차이 따라 붙고 크레인즈는 2점 차이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부터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대명은 사실 좀 부상자들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순위 싸움이 가면서 재밌었는데 올 시즌에도 1, 2위 싸움, 그다음에 4위 한 자리 놓고 세 팀의 싸움 거의 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7회 잠시 후에 국내 또 다른 대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제74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시작해서 12월 29일 일요일에 마무리가 된 이번 대회. 조별리그는 안양빙상장과 강원대링크에서 열렸고 준결승과 결승은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총 5팀이 참가했던 이번 대회, 지난 회에 이어서 마무리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에 까지 해서 2경기 조별리그 경기 리뷰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 보죠. 12월 26일에 안양빙상장에서 A조 예선 경기 연세대학교와 안양한라의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최종 스코어 4대2로 안양한라가 승리를 거뒀고 A조는 안양한라가 1위, 연세대는 2위로 조별리그 A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고려대 링크에서는 대명 킬러웨일즈와 고려대학교의 B조 예선 경기 역시 순위 결정전으로 치러졌는데 최종 스코어 4대0으로 브라킥스 선수가 4포인트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군요. 대명 킬러웨일즈가 승리를 했고 B조는 대명이 1위, 고려대가 2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4팀이 준결승에 갔죠. 강릉으로 이동했습니다. 12월 28일 토요일에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A조 1위 안양한라대, B조 2위 고려대의 경기로 진행이 됐는데 최종 스코어 3대1로 안양한라가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먼저 올라갔고요. 같은 날에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는 B조 1위 대명 킬러웨일즈가 A조 2위 연세대학교를 6대2로 꺾고 뒤이어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9일 일요일에 대명 킬러웨일즈 대 안양한라의 결승전이 성사됐고요. 최종 결과는 2대0 대명이 브락 힉스 그리고 전정우 선수의 골로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명은 준결승에 이어서 알렉스 이바노프 선수가 또 선발 출장에서 셧아웃 승리를 챙겼고요. 브락 힉스 선수가 준결승, 결승 2경기 연속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명이 한라를 꺾고 2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을 달성하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상 정리를 마저 해드리죠. 최우수 선수상 대명의 브락 힉스 선수가 최다 포인트상 수상까지 이번 대회 뭐 최고 주인공이 됐고요. 우수 선수상 2위 팀에서 나옵니다. 안양할래 황현호 선수가 선정이 됐고 미기상은 3위 팀이죠. 고려대 신상윤, 연세대 박지환 두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지도자상은 우승팀 대명 킬러웨일즈의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받았고요. 우수 심판은 강태우 심판,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 레프리 그리고 결승전 라인스맨으로 활약을 했었던 강태우 심판이 선정됐습니다. 대회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박민철 PD가 이번에는 강릉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보진 않았고 중계 방송을 통해서 준결승, 결승 경기를 봤고요. 뭐 이와 관련된 대회 마무리 총평을 한번 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네, 대학 팀들은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 했었고요. 대학 팀답게 열심히 해 준 게 다였고요. 네, 뭐 특징적으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고, 네. 결승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명대 한라 2019년 뭐 새롭게 라이벌로 부상되는 뭐 두 팀밖에 없으니까 라이벌이긴 한데, 네, 그 두 팀이 맞붙는 올해 마지막 매치라는 의미는 있으나 네. 일단 안양 한라 같은 경우에는 네, 2군 팜팀 선수들한테 기회를 부여를 했죠. 뭐 지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군 팜팀 선수들이 뛸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긴 한데, 종합 선수권이 전부인 뭐 동계체전 하게 된다면 동계체전까지 해서 그래봤자 1년에 10경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양 한라가 큰 결단으로 2군 팜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뭐 1군 주축 멤버들에게 휴식을 부여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뭐 앞으로 안양 한라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좋은 의미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기에는 종합선수권 대회를 나오기에는 2군 팜팀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준비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감상이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기회를 받은 네. 이제 2군 팜팀 선수들을 비롯한 네. 여러 선수들의 뭐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뭐 대학 선수들을 상대로, 대학 팀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리그에 뛰고 있는 뭐 이영주 선수라던가 김영주 선수라던가 강효수 선수 등등, 네, 이런 선수들의 주 활약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네. 네. 뭐 준결승 이후부터는 뭐 김민철 선수라든가 조지현 선수라든가 등등의 대학 졸업생 2군 팜팀 선수들이 활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대학 팀들을 상대로는 그렇게 뭔가 경기력이 좋다 나쁘다를 평하기에는 일단 좀 기본적으로 레벨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결승전 무대 한 무대인데, 네. 대명은 일단 최상의, 지금 현 상황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상의 멤버로서 라인업을 구성을 했었고, 부상자들을 제외하고 가동할 수 있는 최정의 멤버를 다 가동했죠. 네.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준결승, 결승을 다 풀타임 선발로 뛴 것만 봐도. 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맞거든요. 모든 대학 팀들을 상대로 뭐 일부러 뭐 힘 빼고 나온다거나 대충 봐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최정의 멤버로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김범진 플레인 코치가 준결승전까지 디펜스가 선수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교수도 그렇고 수비수들이 네. 지금 줄부상이기 때문에 예. 처음으로 또 선수로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교수님 보니까 벤치에 오광식 매니저가 있어서 왜 저기가 네. 있지 했는데, 김범진 코치가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벤치에서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의 말을 통역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손발이 부족해서 오광식 매니저까지 투입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상의 전략, 최상의 상황을 꾸려서 나왔던 4명이었고, 한라도 2군 팜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뽑아낼 수 있는 자원으로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좀 어쩔 수 없지만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예, 일단은 뭐 국내 경기가 많이 없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네요. 예,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게 경기에서 또 표출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고요. 결승 경기 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안양알라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계속 자기 진영에서 예, 퍽처리하기 급급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뭔가 자신들의 플레이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 딱 결승전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뭐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안양알라는 이번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전 경기 다 국가대표 주축 선수들을 빼고 외국인 선수도 빼고 뭐 기아 선수 빼고 예. 여기 이제 대회 규정상 대졸 예정자들 또 고졸 예정자들은 출전할 수 없었다는 점은 양팀 모든 팀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습니다. 뭐 그 부분 좀 고려가 됐었는데 결국은 또 결과로 또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대회에 대해서 이현숙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조금 더 그 경쟁력이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승만이라도 좋으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테스트장으로 쓰는 거는 사실 그 2군을 시험 어떻게 보면 한번 내보는 이렇게 장소로 쓰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종합선수권 대회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일본 같은 선수권 대회에 임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 팀들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국내 그 지금 예, 종합 선수권도 그렇게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이 장기 리그도 이번에 이제 뭐 이 다음 소식이 하이원 이야기지만 그 장기적으로 이제 팀이 조금 더 생기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지금 테스트 어떻게 보면 저는 테스트라고 봅니다. 이제 이번에 한라가 2군을 낸 거거든요. 예. 이렇게 테스트할 장소는 그렇게 장기 정규리가 생기면은 좀 긴 국내 정규리 뭐 그럴 때 몇 경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합선수권 대회라는 것에 대한 무게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경시되고 있는 최근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최근에 네. 이제 팀들이 라인업을 꾸리는 거 보면 그래도 이제 대명이나 하이원 작년까지 하이원 이런 거 보면은 결승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업 팀들이 붙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경쟁 있게 나오는데 한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좀 이런 그 종합 선수권에 대한 이렇게 프라이드 이렇게 이런 그 가치 이런 걸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절감하고 좀 더 좋은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진짜 뭐 A팀 전체 나와서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팬들도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지금과 같은 흐름을 좀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 팜팀을 낸 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그 선택을 하는 장소가 종합선수권 대회에만 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경기를 보고 싶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짜 진검승부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의견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뭐 선수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한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라도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선수진을 내면서 경쟁 구도를 확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를 하고 너무 이제 좀 그 종합 선수권에 대한 그 무게를 얕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듭니다. 근데 네. 전일본 선수권을 이제 제가 이제 지난 12월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경기들에서는 절대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모든 팀들이 진짜 완전히 피 튀게 싸웁니다. 이제 뭐 경기들 중간에 보면은 페널티 시간이 무슨 뭐 4강 준결승인데 거의 뭐 플레이오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예,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쯤은 2군 1.5 뭐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의견을 드리기는 좀 네. 저는 그렇고요. 예, 뭐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좀 더 진검승부를 하는 종합 선수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대회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권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대회 권위가 바닥에 처박히다 못해 지하로 뚫고 들어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권위가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면은 그게 이제 따라오는 게 명예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권위가 처박혀졌나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첫째적으로는 국내 대회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라도 2군 팜팀의 테스트 기회가 없는데 이거밖에 살릴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거. 예. 권위가 없으니까 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권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는 첫째적으로는 경기 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재작년에 대면 킬러웨이즈가 우승했을 때 케빈 콘스탄틴 뭐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던 멘트가 열흘 가까이 7, 8경기를 소화한다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이 불만이었다라고 했지만 그 역경을 뚫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승까지 차지하고 그 명예를 지난 시즌이었죠. 네, 가져온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 수가 많고 고생을 하면 할수록 예, 권위는 높아지고 예,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감이나 명예는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참가팀도 없고 있는 팀도 안 나오고 예, 거기에 경기는 이거는 뭐랄까 대회를 마지못해 한다라는 느낌이 더 크게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참가팀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없으면 만들어서 더 나와야죠. 예, 고등학교 팀들도 나오게끔 하고 대학교 팀들 나오게끔 하고 해야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일본과 비교한다라는 게 이 시국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일본은 전 일본 선수권을 공중파에서 중계해 주잖아요.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예. 케이블 BS1에서 작년에도 해줬고요. 그 올해도 케이블이란 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손 안 가는 케이블이 아니라 주로 보는 스포츠 케이블이나 예, NHK BS1이었으니까 공중파급 그렇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채널에서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예, 분명히 아이스하키도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점점 인기 떨어지고 그럼에도 있어요. 불구하고 그렇게 채널을 통해서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그렇게 중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보는 눈이 많고, 예, 이 대회가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힘들죠. 인터넷 중계도 한번 하기 힘들고. 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그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뭐 KBS가 됐든 MBC가 됐든, 못하면 스포츠 케이블이 됐든, 예, 중계가 진행이 돼야 그 돈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 깨지겠죠. 인터넷 중계 하는데도 돈 많이 깨진다고, 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뭐 공중파 케이블은 더 하겠죠. 근데 그런 권위를 살리고 그런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최소한 결승전만이라도 예, 강릉 가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 저 이번에 강릉 갈까 하고 견적 짜보니까 한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저도 안 가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돈이 가장 큰데, 예,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안 가놓고 인터넷 중계로 봐놓고 뭔 그렇게 할 말이 많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욕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안 간 사람 다 욕하든가. 네, 그게 아니라면은, 예, 협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대회 이거밖에 없는데 네. 대표팀 신경 쓰는 거 마냥 국내 대회도 좀 권위나 그런 명예가 갖춰졌으면 바람입니다. 네. 2019년 마지막 날 이런 바람을, 이런 소망을 빌어봅니다. 이젠 진짜 대표팀만 A팀만 밀어주는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이젠 그런 그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전략에서 탈피를 해야 될 시점이 왔고, 네. 뭐 지금 뭐 유소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게 산더미고, 국내 리그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좀 국내 팀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 좀 리그, 좀 진짜 장기적인 이런 게 하나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대회 결과는 중결승전까지는 대학교 팀들과 이 프로 실업팀들의 전력차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 뭐 가장 아쉬운 거는 결승전만큼은 정말 지난해 좀 대명과 하이원의 결승전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서로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말씀주신 진검승부. 그 진검승부에 연출되지 않았죠, 결승전에서.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양 팀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명은 뭐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을 총 동원하면서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였고, 반면에 한라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것보다는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테스트를 하고, 예. 서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글쎄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스포츠 선수, 모든 스포츠 팀에 일단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가장 주된 목표는 승리, 우승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분께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는 뭐 패트릭 마르티네 감독도 박우상 코치에게 경기 운영에 대한 또 전권을 넘기면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대회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말 이 대회에 우승을 다들 하고 싶어 해야지 이게 맞는데, 이기고 싶어 해야 되지 맞는데, 뭐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뭐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주최 측도 좀 심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대회 74년이나 해왔던 이 대회를 어떻게 권위를 세울 것인가, 모든 팀들이 전력을 쏟아붓게끔 어떻게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분 말씀 주신 대로 2차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양한라 2군, 또 팀 준비를 하고 있는 하이원, 대학교 팀들 등등 해서 뭐 또 그런 팀들끼리 또 함께 할 수 있는 상무가 또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른 리그를 통해서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매년 뭐가 끝나면 아쉬움도 남는데, 저는 결승전이 이렇게 결승전답지 않은 결승전을 보게 돼서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뭔가 좀 치열한 그런 승부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 대회 뭐 대명이 우승한 건 일단 우승팀에게는 축하를 보내고요. 합당한 결과가 아닌가. 우승을 원했던 팀이 우승을 하는 게 합당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합 선수권 대회 내년 75회 대회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내년에는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대를 해보겠고요. 국내 소식이 몇 가지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18세 이하 여자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합니다. 2020 IIHF U18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B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18세 이하 대표팀인데요. 여자팀입니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중국과 차례로 맞붙게 되는데, 이번 대회 3승 이상을 목표로 하고 일단 또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김상준 감독이 이끄는 18세 여자 대표팀. 아직 뭐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고 16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도 지금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좋은 또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원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졌죠. 신임 코치진을 공개 모집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6일에 이제 나온 보도자료였는데, 새 감독 그리고 새 코치, 새 그 팀 스태프를 모집하겠다. 세부 계획은 2월 안으로 감독과 코치 선임을 마치고 3월에 공개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선수를 뽑겠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뭐 여기에 팀 매니저, 트레이너까지 또 한 명씩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이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얘기 나왔을 때에 비하면. 하이원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대책회의 열렸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린 게 올 3월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9개월, 10개월 만에 이제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결국엔 1년을 걸렸네요. 이전 3월에 이제 트라이아웃 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뭐 올해 만약에 하이원이 다시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국내 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종합선수권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건데 네. 예, 내년에 뭐 하이원이 이렇게 다시 국내 대회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뭔가 국내의 대회나 뭐 경기 수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좀 희망은 보이네요. 네. 과연 뭐 하이원이 어떤 또 새로운 팀으로 거듭날지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모처럼 국내에서도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민중학교 새 팀이 창단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렸습니다. 중학교 팀이 새로 하나 생겼다는 뉴스였는데 이거 계속 없어진다는 소식만 듣다가 팀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뭐 어디 고등학교가 해체됐네, 어디 중학교가 해체됐네 하는 내용만 있었는데요. 예, 18일 날짜로 협회 공지가 올라왔었고요. 의정부에 있는 경민중학교 아이스하키 팀이 창단이 된다라고 해서 2020년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고 짧게나마 공지가 올라와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팀으로서는 7번째 팀이죠? 그렇죠. 지금 6개 팀이 있죠. 고등학교에도 6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도 의정부에 경민중학교가 새롭게 창단을 해서 또 2020년에는 또 다른 중학교 팀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예, 고등학교도 얼른 한두 개 더 생기고 대학교도 그렇고 예, 실업팀 일단 우리나라에는 팀이 지금 너무 없어서 다 많이 생겨야 되는데 네, 실업팀도 다시 더 생겨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생길 게. 팀이 있어야 선수가 있어야 뭘 하죠. 리그를 하고. 네. 새해에는 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해드릴 국내 대회 소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7회입니다. 이제 NHL 하덴낮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하고 있는 코너죠. 지난 한 주 동안의 NHL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핫 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부상자 뉴스가 좀 많아서 이현숙 기자님이 먼저 좀 전해주신다고요. 예, 최근에 그 부상자들이 좀 심각한 부상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 주는 사실 NHL이 그 브레이크가 있어서 경기도 적었고요. 그래서 하덴낮이 굉장히 짧고 부상자 같은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부상자들은 늘 나오는데 이게 적잖은 악재입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시카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브렌트 시브룩 선수와 켈빈 대한 선수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네요. 예, 사실은 이제 시브룩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카고가 이제 브렌트 시브룩에 대한 굉장히 큰 발표를 할 것이다에 대한 이제 좀 궁금증이 증폭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카고가 결과적으로는 시브룩을 지금 뭐 방출하는 선택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가 있었거든요. 최근 들은 나이도 많아지고 기량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방출 이야기일까 했는데 시즌 아웃 이야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비 이제 2, 3라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두 선수가 동반 아웃이 되면서 시카고도 결과적으로 이제 수비진이 굉장히 크게 비는 상황이 나오게 됐고요. 아무리 시카고가 좀 공격의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력이 받쳐줘야만 경기를 잡을 수가 있는 지금 최근의 추세이다 보니까 좀 시브룩 선수와 대한 선수의 시즌 아웃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팀들도 있죠? 예, 보스턴 같은 경우에 토리 크루그 선수가 상반신 부상으로 이제 또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크루그 선수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맥커버이 선수가 맥커버이 선수 데이투데이 이제 1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맥커버이 선수가 차라 선수의 이제 파트너가 나오지만 예전에 지금 크루그 선수가 파트너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크루그 선수가 이제 두 번째 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좀 중용이 어떻게 보면 될 수밖에 없는 선수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기량이 뛰어나고 특히 공격 지역에서 풀어나게 하는 부분이 뛰어난 선수인데 크루그 선수가 또 이제 상반신 부상으로 또 나가게 됐다라는 부분이 좀 보스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아주 좋지만은 않은데 또 좀 악재가 닥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상반신 부상을 입은 선수가 또 있습니다. 예,
버펄로의 제프 스키너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버펄로가 좀 많이 갈 길이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뒤에 나올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상자들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죠? 예, 뉴욕 레인저스가 이제 브랜던 류미 선수가 손 부상을 당하면서 3, 4주 동안 아웃이 확정이 됐어요. 네. 류미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체커로서 그리고 체킹 라인 포워드로서 참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이제 3, 4주 아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올해 뭐 스탠리컵을 도전한다 이런 지금 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른 팀들에 비하면 조금 여유롭게 좀 류민 선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뭐 보스턴은 순위 싸움에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시카고 버펄로 레인저스는 현재 위치상으로는 플레이오프 가려면 좀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또 부상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토에도 부상 선수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토론토가 참 잘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부상자가 겹치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일리암 이헤이프 선수가 스케이트에 이제 그 손 부분에 지금 부상을 입으면서 3개월 정도 지금 아웃이 확정이 됐어요. 90일 이후에 재진단을 받을 예정인데 지금 미에프 선수가 지금 전방위로 참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작년 아반가르트에서 뛰었는데 참 잘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NHL에 가서도 지금 자신의 장점 같은 부분을 잘 살리더라고요. 속도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체커로도 또 이제 활용이 되는데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1라인에도 활용이 됐다가 3라인에도 활용이 됐다가 막 여러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됐던 선수인데 어쨌든 미에프 선수가 지금 3개월 아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코발추크 데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은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미에프 선수의 가 최근에 또 아웃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이크 머진 선수도 발 미세 골절로 인해서 부상자 지금 명단에 올랐다. 근데 장기 부상자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미세 골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력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토가 수비력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 물론 지금 키프 감독이 잡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실점 부분에서 안정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수비력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좀 머진 선수가 장기 결정으로 이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토론토인데 이 부상 변수가 또 상승세를 꺾는 요소로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중반이 지나고 있는 NHL 올 시즌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부디 부상 없이 앞으로는 좀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핫앤낫 팀들을 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핫, 낫 각각 한 팀씩 뽑아주셨어요. 먼저 핫! 오늘 저지 딱 보시면 일단 감이 오셨을 텐데 밴쿠버 커넥스입니다. 밴쿠버 커넥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저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96번의 파벨 브레 선수입니다. 파벨 브레. 예, 러시안 로켓이란 별명을 가진 굉장한 이제 폭발력이 있었던 득점원이었고요. 사실 브레 선수는 10번으로 조금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은 96번이 제가 알기로는 96년 9월 6일 날 계약을 해서 96번을 달고 싶었는데 당시 감독이 96번 너무 눈에 띄는 번호니까 달지 마 해서 10번을 달았다가 조금 이제 그 정착된 이후에 9596 시즌인가 9495 시즌인가부터 96번을 달았는데 96번을 달자마자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해서 실제로 이제 96번을 착용했던 시즌은 2시즌인데 실제로 거의 한 시즌 수준이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바로 10번으로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벨 브레 선수의 저지인데 근데 이게 평소에 우리가 흔히 봐오던 밴쿠버 커넥스의 컬러 그 저지는 아닌데요? 예, 이게 이제 레트로 지금 최근에 아디다스가 다 이제 레트로로 서드 저지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좀 노골적으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의 일환이고 이거는 예, 꽤 오래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약간 독일 대표팀 느낌인데? 독일 컬러 국기가 지금 딱 컬러 그렇죠? 배치가 똑같고 네.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밴쿠버를 상징하는 컬러가 파란색, 흰색, 초록색 이렇게 됐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제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예전 디자인은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촌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때도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을 이제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렇군요. 매주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드리니까 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밴쿠버 커넉스가 오늘 핫 차지를 했고요. 지난 한 주 4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뭐 19일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이야기지만 베이거스전 5대4 연장승, 21일 피츠버그전 4대1 승리, 23일 에드먼턴전 4대2 승리, 28일 LA전 3대2 승리에 오늘 캘거리전도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거의 한 1분쯤 남았던 것 같은데 4대1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기네요. 5연승. 네, 오늘 이기면 또 5연승이군요. 3연패 후 5연승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퍼시픽 디비전 상위권으로 올라온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볼까요? 올해 경기를 봤을 때 제일 득점에서 폭발력이 있는 팀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밴쿠버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는 꼽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1, 2, 3 라인 공격적인 부분에서 기어가 모두 뛰어납니다. 사실 1, 2, 3 라인이 다 좋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1라인도 상당히 괜찮고 2라인, 3라인 모두 이제 득점력이 다 좋은 선수들이 올해 득점력이 다 좋아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폭발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한 피리어드에 특히 여러 득점을 몰아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밴쿠버가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피리어드에만 3골을 넣은 장면이 있었고 이번 지금 최근에 5연승 기간 동안에도 좀 멀티골을 넣은 피리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흐름을 잘 타서 쭉 이제 뭐 5대 0까지 쭉 앞서 나가는 이런 경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 득점을 몰아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밴쿠버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트레이드로 영입한 자원들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트레이드 같은 부분을 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영입을 하지 않나. 이제 팀 체계에 좀 잘 맞는 선수들을 데려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테너 피어슨, 뭐 JT 밀러 이런 선수들이 올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슨 선수가 2라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밀러 선수는 1라인에서 지금 윙어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득점 기여 역시 상당히 좋은 두 선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로서도 이제 선수들 영입이 잘 돼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시즌 영입했던 타일러 마이어스 선수도 2골을 넣는 이런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입이라든지 그 트레이드 같은 부분에서도 좀 득점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경기당 평균 득점을 보니까 밴쿠버가 퍼시픽 디비전 1위고요. 서부 전체로 봐도 콜로라도, 내슈빌 다음입니다. 최상위권.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다. 이 부분 밴쿠버 커넉스의 최근 또 상승세에 또 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득점 과정을 보면 올 시즌에 또 파워플레이 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파워플레이가 또 어떻게 보면 이 폭발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툴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파워플레이 이제 성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부분은 굉장히 이제 파워플레이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라인으로 밀러, 호벳, 베서, 페테르손, 휴즈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 5명이 56포인트를 압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 파워플레이 골을 비교를 해봐도 37골을 넣었거든요.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공격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흐름을 잘 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젊은 팀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밴쿠버도 지금 젊은 팀으로 굉장히 팀이 많이 재편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흐름을 잘 타는 것만큼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흐름을 잃는 모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가장 그게 잘 발현됐던 경기가 워싱턴전이었죠. 5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이게 6대 5로 역전이 됐나? 아마 그 굉장히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다가 아주 그 리드를 한순간에 후루룩 잃으면서 워싱턴에게 아주 노련하게 역전을 당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이번 하덴낫이랑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긴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밴쿠버가 조금 더 높은 부분으로 가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금 좀 연승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에 좀 발을 걸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서부의 강호, 어떻게 보면 좀 콜로라도 같은 느낌으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흐름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밴쿠버 커넉스 2019년 마무리가 좋습니다. 2020년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핫 밴쿠버 커넉스였습니다.
이제 낫을 보겠습니다. 오늘 낫 한 팀인데요. 어떤 팀인가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 최근 연패, 이번 주에 연패였고 최근 6경기 1승 5패. 애틀랜틱 디비전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오늘도 보스턴전이 있었죠? 예, 오늘 졌습니다. 그러면 3연패가 되네요. 예, 3연패가 됐고 12월 24일 오타와전 1대3 패배, 27일 보스턴전 그리고 오늘 보스턴전이었는데 홈앤홈 시리즈였는데 두 번 다 지고 말았네요. 3연패, 최근 1승 6패가 된 버펄로입니다.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셔야죠. 결국 이제 보조 득점은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두각이 되는데 팀 전반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1라인으로 출전하는 올로프손, 아이클, 라인하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라인부터 그냥 득점력이 아주 급락을 해버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올로프손, 아이클, 라인하트가 뭐 골을 넣어도 나머지 이제 라인에서 골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 라인이 막히면 그냥 아주 속절없이 우수수 무너진다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선수는 제프 스키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려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이후에 장기 계약 한 다음에 조금 이제 우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20경기에서 4골밖에 못 넣었고 이거 팟캐스트에서도 언급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좀 그런 문제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39경기에서 11골 8어시스트입니다.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스키너 선수가 올해부터는 900만 달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캡이 900만 달러가 잡힌다는 겁니다. 기대치는 아니라는 거죠. 기대치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플로가 괜찮은 2라인 센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스키너 선수를 2라인에 분산을 시키면서 살리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올로프선 선수를 내리고 스키너 선수의 1라인이 어떻게 보면 1라인에만 힘을 팍 주기에도 지금 문제점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한손 선수를 잘 데려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한손 선수는 조금 더 3라인 센터로 이상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여러모로 보조 득점 문제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가장 큰 부진의 원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공격은 그렇고 그럼 수비는 어떻습니까? 수비도 지금 과포화 상황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토포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인 스캔델라, 보고시언 이런 선수들이 출장 안 시키는 뭐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믿음직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버펄로 같은 경우에 스캔델라, 보고시언, 맥케이브, 리스톨라이넨, 달린, 밀러, 몬투어, 요케하르유, 헌윅 9명이네요. 근데 탑 6 6자리죠. 여기를 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선수들을.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누구를 정리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든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보고시언, 스캔들러, 몬투어입니다. 예. 근데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트레이드를 해서 전력을 보강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보고시언 선수는 예전 기량보다 아주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스캔델라 선수도 옛날에 뭐 미네소타에서 23분 뭐 이렇게 뛰었던 느낌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20분 이렇게 뛰었던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은 이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좋은 이 대가를 받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를 뭐 어떻게 보내면서 보조 득점원을 좀 확 올릴 수 있는 자원을 가져오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기량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수비 과포화를 처리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 다른 팀들은 좀 눈치 싸움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별로 기용하지도 않는데 올해 계약 마감이라고? 진짜 뭐 스캔델라 선수를 원하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좀 기다려보지 뭐. 내년에 자유계약 풀리는데 뭐. 아니면은 가면 갈수록 가치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자유계약으로 풀리는데 왜 이 큰 돈을 이제 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네. 상황까지 이 수비 과포화를 처리하기도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머리가 아픈 버펄러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비 자원들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버펄러인데요.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뭐 순위도 그렇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썩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 되고 있는 버펄로 세이버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NHL 핫앤낫 한 팀씩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다가올 한 주 동안 어떤 경기들을 보면 좋을까요? 예, 1일부터 6일까지 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1일은 아일랜더스 이제 1월 2일은 윈터 클래식이기 때문에 하루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좀 경기가 많은데 1월 1일에 이제 두 경기를 뽑아봤는데 아일랜더스 워싱턴의 경기가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일랜더스는 계속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워싱턴은 계속 벌리고 싶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 싸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와 애리조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예. 이 디비전 1위 지금 애리조나가 오늘 졌기 때문에 디비전 1위 수성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두 팀 어떻게 보면은 각 디비전 최상위권 팀들의 싸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2일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윈터 클래식 내슈빌 댈러스 코튼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다라고 하네요. 예. 티켓도 많이 팔리고 여러 부분에서 좀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은 세인트루이스와 콜로라도 1, 2등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하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2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면 사실 이 두 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이제 센트럴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초전 뭐 벌써 전초전이냐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스타일을 어떻게 뭐 베로비 감독이 매치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4일은 워싱턴 대 캐롤라이나. 이 워싱턴이 좀 캐롤라이나만 만나면은 경기력이 영 좋지 않은 모습이 지난 경기에도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월 5일은 아일랜더스 대 토론토의 경기가 있습니다. 뭐 터베리스 더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두 팀이 올해 지금 아일랜더스는 조금 떨어지만 그래도 시즌 내내 굉장히 꾸준한 모습 보여준 팀이고 토론토 같은 부분은 지금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좀 상반된 스타일을 좀 자랑하는 절대 안전주의 수비로 대변되는 아일랜더스와 공격으로 대변되는 토론토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상반적인 스타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월 6일 마지막으로 템파베이와 캐롤라이나의 경기가 있는데 템파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면 아래에 계속 있지만 템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를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캐롤라이나 좀 더 이제 강력한 팀들을 상대로 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HL 팬분들은 며칠 쉬셨는데 재개됐고 또 많은 경기에 또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NHL 팬분들 계속 같이 즐기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NHL 하덴 나시였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네, 이번에는 KHL 소식입니다. KHL은 일정상 NHL보다 조금 더 빠르고요. 각 팀당 20경기 정도 정규리그 시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KHL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올 시즌 이적 시장이 마감됐다고요? 예, 마감됐습니다. 이적 시간 KHL이 12월 27일 현지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시각으로 11시 59분 59초까지 그러니까 1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28일이 되면은 이동 금지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7일까지네요. 더 이상의 뭐 보강은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안 되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일찌간 시즌 접은 팀들이 고액 연봉자를 계약을 뭐 서로 이제 상호 해지시키는 이런 네. 것도 많이 보실 수가 그 있습니다. 이제 각 팀별로 현재 위치를 봤을 때 순위를 봤을 때 선택을 한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팔 팀은 작년에 팔고. 네. 예, 작년 세베르스탈에서 뭐 램튜오프 선수라든가 네. 그리고 그 쿨야시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래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리그 국내 팀으로. 예. 네. 좀 바빴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각 팀별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렇습니다. 뭐 데드라인 근처에도 좀 뭐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언저리에도 굉장히 선수 이동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좀 주요한 거 몇 개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네. 어떤 이적 또 소식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나모 모스크바가 한 선수를 영입했는데 뭐 이게 가장 큰 영입이라고 보신다고요? 예. 엑셀을 세게 밟습니다. 지금 디나모 미스크에서 테무 풀키넨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현금 트레이드였고요. 바로 이제 영입을 하자마자 2년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디나모 모스크바가 현재 서부 컨퍼런스 3위인데
스파르타크 그다음에 요케리트와 3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뭐 조금 분위기 타면 또 1위 체스카, 2위 스카와도 큰 거리는 아니니까 예, 뭐 다른 위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디나모 민스크의 테무 풀키넨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 풀키넨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이게 뭐 주 득점원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 있죠. 원타임 슈팅 진짜 어마무시한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를 결과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라인 디나모 모스크바가 숙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시즌 내내 못 풀고 있지만 1라인의 결과적으로 의존도를 또 조금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또 나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지금 또 차이콥스키, 히에타넨, 야시킨 요즘에는 페트레손 선수가 1라인으로 올라오거든요. 페트레손 선수의 시퍼초프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1라인 빵빵한 1라인 2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풀키넨 선수 영입 정도면 확실히 이 분산 화력 분산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페테르손 선수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2라인에서 화력 분산을 하면서 조금 이제 화력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시파초프, 야시킨의 1라인 이렇게 축으로 세우고 2라인에는 페테르손이랑 풀키넨 선수를 이렇게 기용을 하는 여러 가지를 또 구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디나모 모스크바가 파워플레이도 1라인에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1라인이 나옵니다. 많이 네.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5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차이콥스키 선수라든지 히에타넨 선수를 2라인 파워플레이로 내리면서 풀키넨 선수를 1라인의 파워플레이 포인트 포지션에 넣는다든가 이런 물을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영입이고 지금 디나모 모스크바 성적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영입은 좀 디나모 모스크바가 힘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핀란드 출신의 공격수 테무 풀키넨을 영입한 디나모 모스크바고요. 풀키넨 선수가 최하위권 팀이죠. 디나모 민스크에서 33경기에 17골 10도움. 뭐 득점력도 보여줬고 포인트도 꽤 올렸던 선수인데 과연 최하위권 팀에서 이 상위권 팀으로 와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풀키넨 선수가 슛이라는 완벽한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풀키넨 선수가 부진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제로는 뛰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켜보죠. 그리고 HC 소치도 선수 영입이 있었죠. 다비드 룬드블라드 선수를 스카에서 영입을 했네요. 스카에서 뛰던 수비수 스웨덴 출신의 수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비드 룬드블라드를 데려왔습니다. 이거 사실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룬드블라드 선수를 스카가 이렇게 좀 쉽게 내줄지 이거 사실은 룬드블라드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금 트레이드로 알고 있고요.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스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 누구냐라고 하면 또 룬드블라드 선수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수비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고 쭉쭉 복귀를 하고 뱅트손 선수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스카가 지금 수비에서 일부 자원을 또 보강을 했어요. 시즌 도중에 예. 벨로프, 오지어노프 이런 선수를 보강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또 알토넨 선수 영입을 하면 비티아지에서 영입을 하면서 외국인 쿼터 또 한 장 더 쓰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룬둘라 선수를 보내는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교 우에 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스카의 스쿼드가 워낙 이제 두터워지면서 그렇습니다. 약간 좀 경쟁에서 밀린 건가요? 그렇죠. 뭐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뱅트손 선수의 기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룬드블라드 선수가 뱅트손을 밀어낼 기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결과적으로 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소치가 현재 서부 9위인데 플레이오프권과는 좀 거리는 있어요. 예. 이게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으로? 그래도 조금은 올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치도 스트렌발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문이 좀 두텁고 경쟁력 자체를 조금 올리는 수준으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HC 소치 다비드 룬드블라드 선수를 스카로부터 영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팀 보겠습니다. 토르페도 니즈니 노브고로드. 여기는 내보낸 선수도 있고 또 데려온 선수도 있군요. 외국인 자원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디나모 민스크로부터 드루쇼어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그 전까지 팀에서 뛰던 하우든 선수를 비타지로 보내는 선택을 했네요. 토르페도가 미국 출신의 외국인 공격수를 바꿨네요. 네. 드루쇼가 들어오고
퀸턴 하우든 선수가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우든 선수가 사실 이제 수비적인 역할에서 조금 더 기여를 해줄 만한 자원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선수로 이제 득점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사실 올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BTR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제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우든 선수가 잘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비발체프 선수와 같은 느낌으로도 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BTRG 입장에서 하우든 선수 데려온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토르페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드류쇼 같은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은 선수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운영을 즐기는 네미롭스키 체제에서는 드류쇼 선수도 어떻게 보면 하우든 선수보다 조금 더 어울리는 전력이라고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드류쇼 선수도 역시 디나모 민스크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뭐 최하위권 디나모 민스크는 역시나 살을 빼고 있죠. 외국인 선수들을 다 내보내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크바르스 카잔인데요. 뭐 현재 동부 컨퍼런스 1위,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아크바르스. 여기도 좀 움직임이 있어요. 예, 또 계속 지금 아크바르스 카잔이 시즌 쭉 가면서 계속 조금씩 전력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 데드라인에서도 유효했습니다. 네. 일부 자원을 정리했어요. 트카초프, 레시첸코, 압로시모프, 미헤예프, 오스노빈 뭐 이런 선수들 쭉 정리를 했는데 산니코프, 아베린, 비르타는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전력 변동이라고 하면은 트카초프 선수를 보냈다라는 거죠. 트카초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이제 로코모티프로 보냈는데 이게 사실 트카초프를 보내나? 이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공격 자원이 너무 많아진 앙크바르스의 지금 현 상황을 좀 고려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공격 자원에서 영입한 선수들은 뭐 티호노프, 리 뭐 이런 선수들 생각보다 괜찮은 활약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카초프 선수는 굉장히 큰 부상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또 주전 경쟁에서 약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비르타는 선수를 영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2, 3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깊이를 보강을 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비르타는 선수는 제가 이전 소속팀 트락토르로 알고 있는데 트락토르도 뭐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 자체를 또 잘 이용하면서 또 전력을 좀 정비를 했네요. 네. 아크바르스가 이 정도 일단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올 시즌 남은 기간을 소화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아크바르스는 일단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야 되는 팀이니까 그렇죠. 진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한 밑그림을 끝낸 건데 우승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크바르스 조금 몇 년 전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이끌던 체스카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전력 자체 나쁘지 않았고 사실 그 당시 체스카도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플레이오프 막 결승전에서 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근데 좀 그런 역사가 또 되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KHL 각 팀들 마지막 전력 보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꾸며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수의 거취 문제가 좀 관심사였어요. 예. 일리아 코발추크. 결국은 KHL 오지 않았군요. 예, 북미 잔류가 됐죠. 네. 북미 쪽에서 어떻게든 찾겠다라는 거고요. LA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호 계약 해지가 됐죠. 이제 서로. 이 선수가 KHL 복귀를 할 건가? 이런 부분도 마감일을 볼거리였는데 현재 지금 완전한 자유계약 생분이기 때문에 어느 팀과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반가르트 홈스크가 코발추크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면 아반가르트였거든요. 근데 아반가르트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방가르트로 혹시 가게 되면은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스탠리컵을 조금 더 들고 싶은 열망이 강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코발추크 선수가 NHL에서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 팀은 보스턴이고요. 예. 그 다음이 토론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다 괜찮은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는 KHL 계약을 고사를 하고 좀 북미에서 여전히 팀을 참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네요. 코발추크 본인이 북미 생활 NHL에서 좀 더 뛰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지금 뭐 네. 이럴 걸 다 이뤘고 스탠리컵 하나 드는 거 빼고는 다 이뤘기 때문에 뭐 KHL 아주 그렇게 뭐
당장은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코발츠크 선수가 어느 팀과 또 계약을 할지도 지켜봐야겠군요. KHL 또 추천을 해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어떤 경기들 보면 좋을까요? KHL은 이제 연초에 경기가 없는 또 이런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1월 3일 뜬금없이 1월 3일 날 굉장히 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30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또 휴식기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새 브레이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3일 날 메탈루르크 대 압토몰리스트, 그리고 스파르타크 대 비티아지, 그리고 요케리트 스카,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매치들이 1월 3일 날 쭉 그냥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고 1월 5일 또 경기가 있는데 메탈루르크와 시비리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파르타크와 디나모 모스크바의 경기가 있네요. 스파르타크가 결과적으로 모스크바 더비를 쭉 치르는 또 일정이 됐는데 이거 순위 싸움에서 중요해요. 모스크바 상당히 더비.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또 스파르타크가 소치한테 1대0으로 연장에서 깨지는 바람에 또 갈 길이 바빠졌거든요. 물론 뭐 지금 스카도 어제 세베르스타한테 졌어요. 연장패를 하는 이 또 꾸역승을 거둔 팀은 꾸역패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또 어제 3대2 연장 꾸역패로 졌습니다. 또 이런 세베르스타한테 많이 잡히는데요. 스카가 올해 참 많이 잡히죠. 참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스카가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또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진 요케리트를 상대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중요하고, 메탈루르크가 어제 또 굉장히 기가 막힌 경기를 했습니다. 참 디나모 모스크바가 예로멘코를 안 냈다면은 그냥 잡는 경기였지만 이 마지막 그 예로멘코 빈틈을 공략을 하면서 이기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코바르시를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정말 막바지로 가고 있는 KHL이고요. 계속해서 또 뜨거운 경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27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남아 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군요. 2020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소식입니다. 12월 26일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고, 이번에는 체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라바와 트리네츠, 이 두 개의 지역에서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조별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조별리그 절반 이상이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순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A조 나왔고요. B조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A조, B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A조를 보겠습니다. A조는 큰 눈에 띄는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전혀 이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변을 만들 수 있는 팀은 카자흐인데, 카자흐는 이야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난하게 이제 핀란드, 스웨덴이 1, 2위로 확정짓는 그림으로 가고 있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첫날에 있었던 핀란드와 스웨덴, 요 경기가 두 팀의 순위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스웨덴이 연장승을 거두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랑 핀란드, 이제 스위스, 어떻게 보면 이 그룹에서 좀 중간, 이라기보다는 좀 더 상위권에 있는 팀이지만 좀 중간 레벨에 있는 팀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핀란드와 스웨덴보다는 낮은 전력이고요. 실제적으로 조별 예선에서 나타났던 결과도 스웨덴이 스위스를 5대2로 잡았고, 그리고 핀란드가 슬로바키아를 8대1로 잡는 모습이 나온 거를 보시면은 낮은 전력이라는 게 그냥 여실하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순위가 굳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핀란드, 스웨덴 1, 2위 싸움, 거기에 이제 3, 4위권의 스위스와 슬로바키아, 이 네 팀이 8강 토너먼트 진출, 거의 예상했던 대로 거의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A조에서 가장 약체로 꼽혔던 카자흐스탄이 문제인데, 일단 카자흐스탄이 3경기 다 전패를 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해요. 잘하고 집니다, 이 팀이. 진짜 답답한 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팀이 좀 강팀을 잡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전력이 강팀에 있는 팀을 상대로 자신
이런 플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스페셜 팀에서 골을 넣고 실수를 제일 많이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가 말리고 요렇게 이제 약팀이 강팀을 잡는 건데 좀 그런 양상으로 작년에는 경기를 풀어 나갔다면 올해는 진짜 힘대결을 하는데 안 밀리거든요. 네. 스위스나 슬로바키아한테 안 밀렸습니다. 하나도 안 밀렸어요. 그런데 집니다. 근데 경기는 져요. 이러기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카자흐가 언더20에서 진짜 레벨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거를 이번 대회 첫 2경기에서 나올 수 있었고 네. 그래도 카자흐가 이제 4위 안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 2경기인 스위스 슬로바키아를 어쨌든 승점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 4점을 따야 되는 결과가 나왔어야 됐는데 결국 1점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 네. 말은 이거보다 더 센 팀 핀란드 오늘 새벽에 붙었는데 1대7로 그냥 쭉 깨져버렸거든요. 예. 스웨덴이랑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죠. 마지막 경기 지금 스웨덴 나왔는데 스웨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웨덴 대승을 해야 뭐 한번 4위 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거의 거의 A조 최하위 불가능합니다. 확정이죠. 예, 제가 이거 확정이 됐고요. 그래도 네. 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순간순간 어제 핀란드전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페널티 킬링을 초반에 딱 버티면서 1대1을 딱 만들 것 같이 좋았는데 거기까지 딱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스위스 슬로바키아전은 진짜 잘했어요. 근데 뭐 마지막 3분을 못 버틴다든가 이런 결과적으로 어쨌든 조금 더 전력이 강한 팀들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카자흐 스위스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력전으로 스위스랑 맞불을 놓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3대3으로 쭉 이제 3피리어드까지 맞서는 이런 장면도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카자흐가 탑 디비전에 노크를 할 정도로 레벨은 많이 올랐지만은 여기서 좀 승리를 만들어낼 레벨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요런 또 현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네요. 네. 카자흐스탄 A조 5위가 거의 확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카자흐스탄이 이제 강등 결정전으로 가는 건데 B조의 최하위 5위와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누가 만날지가 아직 미궁 속이에요. B조는 대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B조의 지금 구성 국가들이 홈팀 체코, 러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이렇게 5팀인데 뭐 이런 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순위를 어떻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첫 2경기를 마친 시점까지 5팀이 다 1승 1패였습니다. 이게 진짜 참 물고 물리는 양상. 그렇죠. 완전 이제 물고 물리는 양상이고 다 승점 3점씩을 가져갔어요. 또 물론 어제 한 경기를 더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균형은 깨진 상황이지만 이게 정말 뭐 이런 경기 전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고 네. 경기 자체도 다 이제 볼거리가 있었을 정도로 참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독일이 이 조에서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 독일까지 8강 안으로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독일 여차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돈에 빠진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캐나다 러시아전 이 6대0 요거를 빼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각 팀들이 경기 내에서 흐름을 팍 잡는 모습이 나온 양상으로 경기 양상이 계속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경기를 제외하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 러시아전 사실 캐나다 러시아는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확실하게 딱 휘어잡는 능력을 가진 팀이 승리를 하는 좀 공통적인 양상도 B조에 지금까지 펼쳐졌던 모든 경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재미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체코가 러시아를 잡으면서 또 홈팀으로서 기세를 올렸던 B조의 첫 흐름이었는데 이제 여기 꼬이기 시작한 거는 독일이 체코를 잡으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독일이 체코 잡으면서 다 1승 1패가 될 거라고 예상한 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독일 말씀을 또 조금 더 드리면은 정말 확고한 1라인이 어쨌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 경기 진짜 파워플레이 멀티골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이 상대한 상대가 쉬운 상대가 있었냐라고 하면 미국 체코예요. 예.
이런 부분 감안하면은 이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또 미국이랑도 어떻게 보면 미국 진짜 잡을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리듯이 좀 연속적으로 골을 이렇게 넣는 또 독일의 빈틈을 잘 공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전도 못 잡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할 만한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이제 캐나다, 러시아를 상대로도 좀 이런 경기 양상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가 최하입니다. 러시아가 B조에서 경기를 제일 많이 해놓고 최하위예요. 3경기 1승 2패. 예, 캐나다 이렇게 시원하게 잡아놓고 결과적으로는 이 체코한테 초반에 끌려가는 그거 결국 극복 못하고 졌죠. 그리고 어제 또 미국한테 좀 쉬운 골을 많이 내주면서 이 러시아가 좀 많이 어려운 이번 토너먼트를 치르고 야, 있는데 이거 러시아가 강등 결정전으로 가나요? 예, 근데 뭐 가도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러시아는 올해는 확실히 좀 더 KHL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 선수들 언급드리면은 김동완 아나운서도 라고 하시는 선수들이 꽤 많을 겁니다. 네. 주랴블로프라든가 로마노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KHL에서 지금 신인으로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 그렇죠. 주랴블로프 지금 네. 아크바르스 카자인 선수, 호바노프, 소콜로프, 뭐 로마노프, 보론코프, 미슐 많이 이름 들어보시던 갈레뉴크 뭐 많이 아주 들어보셨죠? 마르첸코 이런 포드콜진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팀 전력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좀 어렵고요. 뭐 사실 미국이랑 뭐 한테는 질 수 있는데 체코한테 진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러시아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독일전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결과가 주목되네요. 흥미롭네요. 네. 지금 독일이 최근 들어 DL 이제 DL이 올해부터 규정을 바꾼 게 20세 이하 선수들을 2명을 출전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언더 20에 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각조 4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조별리그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별리그 치르는 가운데 좀 팀별로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왜 이렇게 올해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부상자가 안타까운 많이 나오는지 소식입니다. 모르겠는데 네. 큰 부상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코 러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6초 만에 야쿠프 라우코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앞으로 이제 경기 출장이 어려워졌고요. 핀란드의 라스무스 쿠파리 선수도 스웨덴전 첫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 또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인데 6대0으로 이 지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캐나다가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당한 최악의 패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6대0으로 0대0으로 지는 이런 상황에서 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 라프레니에 선수도 알렉스 라프레니. 예, 라프레니에 선수가 올해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이 확정적인 선수거든요. 전체 1순위 지명이. 근데 이 선수가 이 부딪힌 이후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거의 돌아가는 수준의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면서 팀의 중요 선수들을 계속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팀이 이렇게 지금 부상자가 크게 나온다면은 당장 조별 예선 그리고 8강 이후에 진짜 강호들끼리 맞붙은 이런 경기에서 이게 진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특히 라프레니에 선수를 잃은 캐나다가 굉장히 큰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봐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얼마나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캐나다가 정말 수비적인 부분에서 불안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어떻게 보면 전력의 한 수학인 독일이긴 하지만 독일이 스페셜 팀이 잘 이끌어 나가고 수비 지역을 잘 공략해 나가는 장면이 체코전, 미국전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지금 캐나다, 러시아 뭐 이런 팀들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2020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12월 31일까지 조별리그 잡혀 있고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3전 2선승제 강등 결정전 그리고 8강 이후에 토너먼트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최종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별리그 현재까지 보시고 부상 변수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이현숙 기자님 우승 후보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알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또 떨어지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확률을 맞출 확률 반반이니까 항상.
반 나오면 잘 나온 거죠. 솔직히 이런데 말씀드리면. 미국이 근데 막 4강도 못 가. 전반적으로 경기력을 봤을 때는 네. 미국이 캐나다전을 지긴했지만 캐나다전에서도 확실한 성과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흐름을 잡는 능력이라든가 상대방의 이렇게 강력한 힘에 대한 맞불을 놓는 능력 이런 능력 자체도 이제 미국이 이번 조별 예선에서 상당히 이제 경기력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경기를 살펴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이 아무래도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7회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풀 얘기는 다 풀었군요.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은 기존의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채널,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또 보이는 라디오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9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 저희가 228회로 돌아오겠죠? 또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끝낼까요? 인사요. 네. 예, 뭐 저희가 뭐 새해라고 뭐 따지고 뭐 명절이라고 따지고 이런 거 거의 없었잖아요. 네, 뭐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되 조금씩 발전을 꾀하는 예 그런 과정의 그런 나날 중에 하루니까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일 잘 풀려서 네 좀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 예. 뭐 벌써 2022년이 됐는데 한 해가 갔다라는 거죠.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다 떨쳐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20년에도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라든가 뭐 모든 일이 또 잘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끝인가요? 예. 네. 예, 항상 뭐 TV나 이런 데서 보는 거 멘트 똑같이 따라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진부한 저희가. 얘기들만 그렇습니다. 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요. 네. 예, 뭐 더 속내를 펼치자면 예, 저희 거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진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어쨌든 2019년에도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이 하키 팬분들 저희 온더스포츠 비하인드넷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많은 성원과 관심과 응원, 격려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건강이 최고죠. 뭐 모두 건강하시고 네. 건강부터 먼저 일단 챙긴 다음에 하시는 일도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네요. 2020년에도 부디 이렇게 활발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한 줄기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예, 매년 고비다, 매년 위기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렇게 7회가 지나왔고요. 네. 내년도 고비이기 마찬가지긴 한데 버텨봐야죠 어떻게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이 만드셔서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2019년 마지막 회차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남아있으세요? 박김찬 PD님 뭔가 좀 아쉬운 눈치인데? 아니에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